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들끼리 TV 토론을 하자는 건데요. 상대 후보들은 즉각 거절하면서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제가 배우자 토론 얘기해가지고 제가 반농담적으로 제 앞에 있으면 혼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할 입장은 아니지 않냐 이런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혐의, 공천 개입 의혹, 고가의 보석 수수 의혹, 마포대교 순찰 논란 등 숱한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서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 엉뚱하고 기괴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정권의 약점인 김건희 여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상으로도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예,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기 배우자 문제라는 말을 꺼냈는데 그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실망을 드렸고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문제를 검증하지 못해서 실망 분열을 안겨드렸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동시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과연 제안을 할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됐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의 이 토론회를 개최하자라고 제안 드린 것은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미혼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토론회를 제안했을 때는 유력 후보 2명만 하자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지율에서 나오는 결과 양강 그 두 후보만 실제로 민주당 김혜경 여사만 받아들인다면 성사될 수도 있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공세로 다시 되받아치고 있는데 당당했다면 저는 받았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무리하게 얘기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한 또 배우자의 자격과 관련한 설란영 여사가 훨씬 더 김혜경 여사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선거 전략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명, 이준석 후보 입장이 바로 나왔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의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계엄 정국이 터진 이후에 계속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해오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예, 김유정, 임승호 의원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죠. 일단 거절했고요. 뭐 성사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해프닝으로 그냥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에게 가서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나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머니가 토론에 나오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배우자의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규정된 바가 없죠. 우리나라는. 다만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어떤 역할 정도가 주어진 것이었는데 워낙 황당하고 전례 없는 대통령 부인을 우리가 겪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형편에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까지를 열어서 제안할 정도의 이야기였는가. 넌센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가 무슨 대통령 부인 뽑는 선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 김건희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이 있고 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면 소위 V1, V0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마당이고 그다음에 온갖 명품 수수 의혹부터 공천 개입, 인사 개입 해가지고 다양한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끝까지 비호하면서 소위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몇 차례 하면서까지 본인들이 그에 편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었다면 저희가 박수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 들고 마치 이게 대단한 정치적 아이디어인 양 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고 매우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냥 술수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이 겨우 이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나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임승호 의원님. 뭐 아무래도 저게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 저는 일종의 굉장히 낮은 정치적 기술을 건 것이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토론회 이후에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이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보수 적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정도로 김문수 후보 본인도 사실 마지막 토론쯤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대신 넘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존재감이 지워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설난영 여사를 앞에 세워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수준의 어떤 낮은 정치적 기술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일종의 양자 구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 후보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배우자가 없음을 김용태 위원장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를 던진 것은 일종의 선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를 이용해서 대신 양자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낮은 정치적 기술인 것 같습니다. 좀 민망할 정도고요. 또 여사에 대한 검증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띄운 측면은 있겠지만 그 검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기관과 만약에 어떤 혐의가 드러났을 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토론회라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비전과 공약을 검증하고 그 후보가 내세운 비전과 공약을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토론회에서 배우자의 무엇을 검증합니까? 토론회가 수사기관입니까? 토론회는 결국에는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 배우자들이 나와가지고 후보의 공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자는 무조건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동의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검증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자리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짧은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검증해야 하는 자리지 여사들을 앞에 내세워서 검증하겠다는 것 굉장히 좀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광재 의원님께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배우자 토론을 하면 정말 배우자 리스크가 사라질까요?
검증이 될까요? 근데 그에 앞서서 2022년에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논문 표절이라든가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때 김혜경 여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2년과 2025년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배우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2022년에는 본인이 적어도 김건희 여사보다는 훨씬 더 이 여사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설란영 여사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약점이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거절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배우자라는 자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 권력자에서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그 화두를 던진 건데 이렇게 뭐 화들짝 놀랄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예. 예. 근데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시는지. 전 뭐 다양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임승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양자 구도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는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이 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설란영 여사가 보여준 사회적인 공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더 이 유권자들에게 소구하는 점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예.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 전략상으로만 봐도 과연 효과가 있는 전략이냐라는 반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의견을 들어봤는데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만 계속 떠올리게 한다 이런 제안으로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검찰의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그 기억들이 아직도 굉장히 국민의 마음을 그 분노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배우자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태어날 정권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자세는 본인이 향후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철학, 비전, 어떤 리더십,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경쟁하는 것이지 배우자들은 그야말로 그 정권에 수반되는 어떤 내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도 지금 3번이 적다, 많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들까지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뭐 공격 뭐 이런 거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반발만 더 크게 불러 일으켜 왔고 또 눈앞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잊어버리려고 했던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시 소환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대교에서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진두지했던 그 모습. 예. 그래서 마포대교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들을 고스란히 소환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패착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거는 후보자들 역대 대선에서 이 후보자들 배우자들은 정말 조용히 또 소외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을 가서 사람들 만나고 경청하고 이러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배우자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식으로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올곧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요량이라면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직언직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이어갈게요. 경찰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고발인을 소환했다라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일단 고발장은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적시가 돼 있고 그 혐의로 입건이 됐다라고 오늘 경찰에서 밝혔고요. 아마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그런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소환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새롭게 확인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승우 의원님,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그 후보 배우자들의 그 토론, 네. 해외에서도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저는 뭐 조금 상대적으로는 젊은 입장에서 좀 예전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이준석 후보를 패싱한다는 논란은 둘째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후보가 집권을 한 후에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물론 김건희 여사나 김정숙 여사처럼 조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후보가 결국에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뭐 배우자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자,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런 논란들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급하게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의 빈곤한 철학과 비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는 급하게 급조된 후보고 공약이나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거 전략을 이끌어가는 게 이준석 단일화 겁박조, 윤석열 제명조, 홍준표 추격조, 뭐 이제는 설란형식 카드까지 꺼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설란영 씨, 이준석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준표 후보 등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굉장히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어떻게 정치적, 기술적으로 구도를 전환해보려는 것, 저는 이런 시도로는 지금 이 구도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토론회에서 봤듯이 본인이 그렇게 발언 기회를 많이 넘겼듯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제 이준석 후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과 김문수 후보의 용기 있는 결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토론 제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경찰이 후보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오늘 알려진 사실이고, 여기에 더해서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출석시켜서 고발인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이고요. 고발의 이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준비에 국무총리실 직원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고발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즉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가 됐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일부 동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당 내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결정에까지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지금 입건이 돼서 과연 기소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사실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발인이 아마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수정당 또는 중도 후보의 어떤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에서는 일단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에 대해서는 입건이 된 상태이고 출석을 요구할지 안 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고요. 현 단계에서는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다라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원가 얘기를 해볼게요. 토론회에서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세 중에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0,000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이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당의 주요 인사가 이재명이가 커피 12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판다고 한다고 말하더라. 지금 신났다고 이재명이가 자영업자 표명했다 그러고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면 되겠어요. 제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 여당의 주요 인사한테 형님 밥이나 함께 합시다. 그럼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예, 김문수 후보도 오늘 유세 중에 커피 원가 120원인가? 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자영업자들이 비판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부각하는 그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이게 토론회에서 한 번의 공방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맥락이 어떤 건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군산 유세에서 커피 원가 120원을 언급했습니다. 16일에 언급이고요. 18일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를 모독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다들 보셨다시피 첫 TV 토론에서 관련한 공방을 했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80배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취하는 것처럼 폭리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일부를 끄집어냈고 오늘 유세 중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면 정치하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들을 보면 맥락의 왜곡일까요? 아닐까요?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은 그 커피 한 잔의 커피 원두가 한 120원 정도, 그러니까 한 6년 전 이야기였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그 정도는 그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두 가격에 말하자면 인건비나 뭐 각종 부자재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라고 얘기한 바가 일단 없어요. 예. 그리고 매우 비싸게 판다, 원가는 이 정도인데 라는 표현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원가 120원인데 8,000원에 매우 비싸게 판다라고 말했다라고 SNS에 게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맥락은 그러니까 맥락을 좀 봐달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하고 있고 당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굉장히 칭찬받았던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말인즉슨 그 계곡의 불법 영업하는 이 상황들을 좀 정비를 하면서 도민들의 어떤 계곡 이용권 또 보장을 하고 또 그쪽에서 장사하고 했던 어떤 그 상인들의 그 권리도 좀 보장하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온 이제 그 부연 설명했던 이야기가 닭죽을 1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팔아도
한 3만 원 정도 남는데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 정도더라. 그런데 뭐 얼마에 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길도 정비를 하고 계곡도 정비를 하고 부대 시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것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뭔가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존 상권과 어떤 소비자 권익 관계에서 균형점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도지사 시설에 이렇게 했노라라는 어떤 본인의 자랑 같은 거였죠, 사실은. 예. 그랬는데 그 맥락을 딱 앞뒤 잘라버리고 원가 120원 원두 한 잔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김용태 위원장이. 그래서 마치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김용태 위원장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곡 정비, 또 불법 영업하는 것들을 다 정비해서 어떤 도민의 권리와 또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떤 권리를 양쪽을 다 지원해주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노라, 얘기했노라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뭐 다 포함해서 120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없고 엄청나게 비싸게 이렇게 받고 있으니 폭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요. 민생지원금 25만 원 강조하면서 뭔가 바닥에서부터 돈이 돌아가게 해야 우리 경기가 바닥부터 살아날 수 있다라고 늘 강조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권리 보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약으로 정책으로 주장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폄하해서 그리고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 며칠째 이거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그러다가 갑자기 부인들 토론회 하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들 그런 입장을 다급하니까 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으로 충분히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제 좀 어지간히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저도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파로 주고 이번에 커피로 돌려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대파 논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파 가격이 아주 크게 올랐기 때문에 물가 점검 차원에서 마트에 가서 대파 가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875원에 팔리면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반응이 어땠습니까? 앞뒤 다 잘라내고 대파 가격 한 당 가격이 875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했고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하는 과정에 이 대파 논란도 일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발언 왜 앞뒤 다 잘라놓고 120원만 얘기하고 있냐는 건데 그 부분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닭백숙과 관련해서는 5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남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닭백숙 원가는 2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닭백숙 원가는 그렇게 커피 원가로 따진다면 생닭 한 마리에 그때 당시에 뭐 3, 4천 원밖에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깨끗하게 지난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고 유감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본인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지금도 오히려 이런 논란을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긁히지 않고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승호 의원님. 저는 양쪽 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방송에서도 10분간 양당의 대변인들께서 양당의 패널들께서 뭐 커피 원가 분석하고 생닭 원가 분석하고 계신데 지금 요새 뉴스만 틀면 커피 원가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커피 원가 분석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1차적인 잘못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맥락이 왜곡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면 내가 계곡 정비 이런 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업적 세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종의 양념을 치면서 나온 말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다, 이런 취지였다라는 뭐 대변인 논평이나 내지는 후보의 발언이 나오고 끝이 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것을 던졌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반응하는 것을 한번 유효타를 때리고 놔두면 돼요. 사실 이재명 후보 공격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2경찰학교 남원 아산 중복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AI 100조를 어디에 쓸지 재원 투자 방안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한 3일, 4일 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던지는 아젠다가 커피 원가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 이틀, 3일 반복되면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질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커피 원가 분석하고 닭백숙 원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아젠다 그리고 다른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와이에서 오늘 2차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2차 회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결론이 제대로 1차 회동 때 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리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영화 빠삐용 OST에 노래 OST를 첨부를 했어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가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올렸을까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노래 꺼주세요. 아, 내 맘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처음에 그 정계 은퇴 선언 딱 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아, 역시 홍준표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계 은퇴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나중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은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코 지금 정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지난 대선에서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만은 이현주 의원도 뭐 다시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의힘에 갈 일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상범 의원 등은 지금 하와이 뭐 특산지 유람단인지 가서 얘기 나누고 오신 그분들은 또 이번 경선에서 캠프에 계셨던 분들인데 또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나름 경남지사 그다음에 대구시장 또 뭐 당대표 30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어떤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떠난 분이 가장 지금 오히려 어쩌면 후보보다도 더 정치권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빠삐용 그 주제가 뭐 바람처럼 매우 자유롭게 다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그 마음이 어디에 가 닿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넥타이, 파란 타이, 빨간 타이 이런 것도 사람들 참 헷갈리는 것 같고요. 아무 뜻없는 거라고 주장합니다마는 다 의미 부여 없이 홍준표 시장이 섣불리 그걸 SNS에 올릴 리는 만무하거든요. 항상 뭔가 의미를 부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도 하나로 뭉쳐서 원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빅텐트를 외치는지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에게 자꾸만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갈게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하신 이후에 정치적 단수가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에게 언론 노출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의 뜻을 대중들이 쉽사리 알지 못하게 또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정치적 그 고단수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설득을 위해서 갔었던 특사단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세간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민주당 합류설이나 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초대 총리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요. 예. 김문수 후보가 진정성 어린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한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보수가 대통합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특사단이 하와이에 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사단이 보수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의힘의 일방적 구애라는 것은 몇 주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저희는 뭐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뭐 원래 해외에 다니다 보면은 조금 감성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홍준표 후보도 얼마나 지금 감성적인 상태시겠습니까? 30년 동안 이제 그 당에 헌신하시고 몸을 담았는데 그 뒤로 사실상 사기 경선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해외에 계신데 이 30년 동안 헌신한 당이 자신의 SNS 글 몇 번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그걸 대선 후보의 전략이랍시고 이렇게 추격해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흔히 말하는 조금 이게 무엇이지라는 감정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이 사실상 대선 후보인 것 같이 언론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굉장히 많은 조직과 자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해외에서 SNS 하고 계시는 홍준표 후보만큼의 아젠다도 발굴해내지 못하고 언론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후보가 아젠다를 발굴할 능력이 없고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이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면 용기 있는 결단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뭐 홍준표 대책위원회, 이준석 대책위원회, 윤석열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